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그 새로운 대한민국을 연다 시리즈 인터뷰이기도 하고 전국 인터뷰이기도 합니다. 박강훈 민주당 전 원내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그 보면은 대표님께서 7공화국 개헌을 의미한다고 저희들은 보는데 일곱 번째 나라 이게 랩이라 읽습니까? 네, 네. 랩을 출범시켰습니다. 네, 이거는 팩트죠. 맞습니다. 예. 자꾸 확인하시니까. 그래서 이때 예. 정세균 전 총리님, 김진표 전 의장님, 김경수 전 지사 등과 함께 예. 개헌 심포지엄을 1월 23일 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언론에 일제히 보도가 됐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우선 일곱 번째 나라 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 네. 그 7공화국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정치, 네. 지금 6공화국 시대잖아요. 지금보다 더 나은 정치, 지금보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된다는 국민들의 열망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나은 정치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우리의 헌법인데요. 우리 헌법을 고치는 것. 이 헌법이 지금 이제 87년에 제정이 돼서 88년부터 실제로 이제 6공화국이 운영이 됐으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됐잖아요. 30몇 년, 36년, 7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헌법을 유지해 왔는데 이 헌법으로 더 이상 우리 정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도 어렵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도 어렵다 하는 그런 문제의식들이 곳곳에서 있었고 제가 이 일곱 번째 나라 랩을 그런 문제를 다루는 공론의 장으로 그렇게 만들고자 해서 지난해 7월에 등록을 했습니다. 사실은 계엄이 훨씬 있기 전이고요.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됐는데 그건 아마 계엄 사태 때문에 오히려 계엄 사태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모든 분들이 경악을 했고 충격을 받았고 이게 완전 민주주의가 지금 거꾸로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어디엔가 우리 헌법 체계에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있구나 이러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오히려 새로운 이제 7공화국을 열기 위한 개헌, 70 개헌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70 개헌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되고 더 많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참여하는 분들이 아까 이제 그날 워크숍, 심포지엄에 오시는 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분 말고 실제로는 김한규 의원, 또 홍성국 전 의원, 이철희 전 수석, 그다음에 김현명 전 청와대 수석,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젊은 분 이런 분들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고요. 많은 회원들이 함께 이 일곱 번째 나라 랩을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또 홍성국 전 의원이 최근에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돼가지고 언론에서는 이게 그 이재명 대표의 포용 사인이다. 뭐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요? 네. 언론이 이렇게 좀 평가하는 거는 홍성군 의원하고도 좀 이야기는 나누셨겠네요. 이 일곱 번째 나라를 출범시킬 때 처음에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주고받았고요. 이것이 필요하다. 홍성국 의원은 어쨌든 우리 당에서 경제 전문가거든요. 경제는 민주당이다 하는 그런 슬로건을 갖고 제가 원내대표일 때도 일주일에 2번씩 원내대표 회의에서 브리핑을 했고요. 그 전에도 사실 그 전에 원내대표 시절에도 경제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갖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뭔가 해법을 제시하는 현장 전문가거든요. 그분이 증권사 대표를 하셨잖아요. 그 현장 전문가의 그 눈으로 그리고 굉장히 사회 문제와 경제 문제를 연관지어서 해석을 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해왔고 저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주목해서 이렇게 본 분인데 네. 이분이 정치에 절망을 느끼고 네. 불출마 선언을 했던 분이잖아요. 절망을 느꼈다고 본인이 얘기했나요? 예. 아, 그러니까 이 뭔가를 그 금방 말씀드린 해법을 그 제시해도 네.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시스템이 안 돼 있다. 맞습니다. 또 그렇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그 뭐 절망이란 표현은 안 했지만 네. 예, 그런 문제 제기 속에서 맞습니다.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네. 지금 네. 지금 어쨌든 지명직 최고위원은 어쨌든 민주당에서 최고 의결 기관이잖아요. 심의 맞습니다. 기관이고. 네. 그러면 다시 이거는 자기가 절망을 딛고 네. 이 랩에 7자 랩에 참여하고 네. 그다음에 그 최고위원을 받아들인 거는 네.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거네요. 뭐 그런 정치를? 그런 의지를 충분히 뭐 갖고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치가 뭔가 해결하지 못한다. 네. 우리 정치가 이 이제 87년 체제 이른바 6공화국 헌법이 적용되던 초기에는 많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시기부터 이 우리 정치가 뭔가 해결하지 못하고 극한 대결을 더욱 심화시키는 쪽으로 정치적 공방 또는 그것이 정치의 교착, 정치의 실종, 그다가 마지막에 정치의 파탄 상태에 가버린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상황인데 뭐 홍정국 의원님도 그런 문제 의식을 매우 깊게 느꼈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현장 전문가이다 보면은 특히 경제 현장에서 일했던 분이 정치에 와서 이렇게 대결적 상황에서 국가적인 과제들 예를 들어서 AI와 미래 산업이라든지 저출생 문제라든지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들에 대해서 과연 정치가 제대로 문제를 똑바로 보고 해법을 찾아내고 있느냐. 네. 그 전문가의 이 관점에서 보면 정말 답답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절망했다는 그 표현이 저는 어느 정도 그분의 어떤 생각을 반영하고 있고 그분이 느낀 한국 정치의 문제를 저도 똑같이 느낀 거죠. 일곱 번째 나라 랩은 그런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이재명 대표가 지명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다서가 아니라 그분이 다시 정치적인 어떤 도전을 한다는 것에 그냥 희망을 봤어요. 저는. 아 예. 좀 전해주세요. 네네. 제가 볼 때는 홍성국 의원이 다시 정치 일선에 나선다. 이건 좋은 징조다. 아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행입니다. 네. 자, 우리 좀 전에 시작 전에 이야기했지만 대표님께서는 우리 87 체제, 네. 다시 말하면 6공화국 개헌. 네. 그때 이 MBC에서 네. 일선 기자로서 맞습니다. 이 맹활약 하셨잖아요. 근데 네. 그 당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현재 낡은 옷이라는 현재 헌법, 네. 6공화국 헌법에 대해서 네네. 당시에 그 국민적 열망으로 만들어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지금 모든 분들이 문제가 많다 그래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초기에는 문제를 좀 제일 잘 국정 운영에 제대로 가동이 됐다고 두 표현하셨는데.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헌법에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체계들, 예. 예, 그 체계들이 요즘 시대와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 우리 대표님도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전두환 550 정권이 이른바 그 헌법 개정 요구를 거부하면서 계속 그 체제를 체육관 대통령 체제를 유지하겠다 네. 하는 그런 의지를 천명을 했어요. 맞죠. 그래서 호원철폐라는 그때 우리 젊은 학생들과 청년들의 독재타도 호원철폐 예. 이 두 가지 구호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최고의 가치는 대통령을 국민들 손으로 직접 뽑는 것, 네. 대통령 직선제를 관철하는 것, 이게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6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졌고 또 그 대통령 직선제에 따라서 지금까지
쭉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이 배출되지 않았습니까? 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8분이 배출이 네. 됐는데 그 가운데 3분에게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됐고 한 분은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됐고 파면이 됐고 한 분. 예. 한 분은 기각이 됐고 노무현 대통령 기각이 됐고 지금 한 분은 탄핵 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인용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6공화국 헌법 87년 체제가 왜 그때는 그렇게 간절한 열망에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와서는 다들 문제가 있다고 할까? 핵심은 저는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시절과 맞지 않은 부분, 시대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 시기에는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국가를 경영하고 야당들과 협력해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하는 어떤 국민적 합의가 저는 있었다는 겁니다. 네. 첫 번째 제가 87년 체제를 해방 이후 국민들이 합의해서 만든 첫 번째는 사회대계약이다.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합의해서. 합의해서 만든. 네. 네. 그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네. 87년부터 지금까지 2025년까지 시간이 쭉 지나는 동안 그 87년 체제 아래에서 대한민국은 대도약을 했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아시아에서 가장 확실하게 하는 나라이고 민족 시민의식과 역량이 가장 앞선 나라이고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성취를 했고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문화적 긍지를 가질 만큼 이른바 K가 다 들어가 가지고 이제는 뭐 이른바 한류라는 말로도 다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문화 국민이라는 긍지를 갖게 될 만큼 대도약을 했거든요. 이거는 노벨 문학상까지 드디어 그렇죠. 받았- 예. 노벨 문학상까지. 그런데 지금 딱 와서 뭐가 문제냐? 우리 국민들은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의지와 역량이 있고 더 행복한 나라에서 살 자격이 있어요. 예. 그런데 뭐 때문에 이게 탁 걸려 있냐? 정치 때문에. 정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성국 의원이 느꼈을 그 절망 같은 것. 정치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들. 예를 들어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문제.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회피하고 아이를 갖는 걸 회피하는지. 이 저출생의 문제. 뭐 이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거죠. 근데 그건 왜 못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에게 집중된 그 권한 때문에 대통령 자리만 쟁취를 하면 인사권과 대통령이 갖는 인사권과 예산 편성권과 재정 운영권이란 막강한 국가 운영권을 경영권을 다 독차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우선 우리 당이 만들어야겠다. 쟁취해야겠다. 갖고 있는 정당은 대통령을 뺏기면 안 되겠다. 여기에 거의 에너지의 대부분을 쏟아넣고 치열하게 대립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정작 중요한 정치가 해야 될 일들은 그것보다는 후순위로 밀리게 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점점 이 대립 정치가 격화되다가 지금 이제 권성동 대표도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야당 때문에 한 거다 이거. 계엄을. 이 정치가 완전히 파탄 나고 상대에게 탓을 돌리는 이 지경까지 온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87년 체제가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했다. 인정하는 겁니다. 다 역사적으로 엄청난 기여를 했다. 대한민국이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근데 이 체제를 가지고는 다음 단계로 가기에는 어렵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 우리 심각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의 그 부분에서도 이 문제는 어떤 식이든지 해법을 찾아야 된다 네. 하는 게 중론인데 현재는 다들 속수무책인 것 같아요.
이게 대해서 우리 이 일곱 번째 나라 랩에서도 네. 좀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 우리 대표님이 언론인 출신이시니까. 자, 그다음에 네. 지금 아까 이 7공화국 개헌의 이제 필요성을 이야기하셨는데 여러 뭐 이 지금 지체된 부분들이 많겠죠. 사회개혁이라든지 기본권 개혁이라든지 뭐 지자재 개혁이라든지 많겠지만 일단 그 중심에서는 어쨌든 권력 구조 문제 이게 핵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국회에서도 여러 의장님들이 그동안 이 준비를 많이 하셨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현재 그 4년 중임 대통령제, 분권형 이원 집정부제, 그리고 내각제 이런 논의들은 충실히 이루어져 가지고 네. 이미 정리가 잘 돼 있다 그러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최근에 여론조사를 쭉 보면은 네. 국민들은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직선제 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7, 80%입니다.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문제가 있다면은 4년 중임제 대통령으로서 이거를 갖다가 바꾸자라는 부분들이 한 40% 정도 차지하면서 제일 우위에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4년 중임제는 전 쟁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현재의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두고 4년 중임제를 하는 건 재앙이고요. 대통령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대체 이 문제의 핵심이 뭐냐, 한가운데 있는 문제가 뭐냐,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돼 있는 문제. 과도한 권한을 나눠야 된다. 그렇죠. 그것이 있다 보니까 네. 첫 번째로는 대통령을 쟁탈하기 위해서 각 당과 진영의 에너지를 거기다 쏟는 바람에 더 격화가 되고, 그리고 정작 중요한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는 에너지를 쏟을 그런 여력이나 시간이 훨씬 줄어든다 이거죠.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한민국이 1987년 이 헌법을 만들 때에 비해서 엄청나게 커졌어요, 나라가. 예. GDP는 40배가 커졌고요. 20배. 예산, 한 해 예산으로는 20배가 커졌습니다. 예. 그냥 아주 단순 수치만 비교하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으로 민주적 시민의식이나 문화적 역량이나 이런 것까지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때하고는 다른 나라가 됐어요. 천지개벽을 천지개벽한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이미 대통령 한 사람의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미래가 좌우되고 출렁거리고 이래서는 안 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예. 뭔가 결론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평소의 언행이나 또는 행태나 이런 것들이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좀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느끼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균적 국민의 수준 이것에서 봤을 때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끼는 국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얘기를 압축을 하면 대한민국이 대통령 한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흔들리고 좌우되는 그런 나라일 수가 없어. 그 단계를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대통령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권한을 주고 뽑고 나서 그날부터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을 늘 걱정해왔죠. 걱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까지 벌어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자, 그럼 핵심은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는 거네. 내려놓은 겁니다. 나누는 그걸 거네요. 이제 분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축소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 핵심 내용들이 뭡니까? 저는 사실은 제일 먼저 대통령 국가 원수로 규정해 놨더라고요. 제 헌법을 그렇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헌법 체계로는 삼권 분립이라기보다는 유신 때부터 그랬더라고.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입법, 사법, 행정 이 3부 위에 대통령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과거에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에 속한다.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한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대통령에 관한 규정.
대통령 명칭도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사실 대자를 그게 빼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그게 상해 임시정부 때 예. 통령으로 다 했어요. 통령으로.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승만 당시 예. 그분이 대통령 안 하면 나 안 한다. 그런데 그래서- 탄핵당했어요. 그렇죠. 임시정부에서. 예. 그리고 재헌헌법에도 사실 내각제였습니다. 예.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해가지고 나 또 바꿨잖아요. 또 바꿔가지고 예.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았어요 그때는. 예. 그런데 그걸 다시 이제 직접 투표, 국민 투표를 해서 대통령 뽑자 해놓고 부정선거를 하려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쭉 역사를 보면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는 것은 대통령에게도 불행이고 국민에게도 불행이고 국가에게도 불행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권한을 주고 불안에 떨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권한을 일단 확 줄여야 되는데 국가 원수를 지금 예. 예를 들면 대법관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대통령이 추천도 하고 임명도 해요. 국회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또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고 인사권이 나라를 운영하는 주요 기관의 인사를 다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심지어 공영방송의 사장도 대통령이 다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대한민국의 언론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 이미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니 폴리뉴스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자 그럼 얘기가 되겠습니까? 서울시장이 임명하자 그럼 얘기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예산 편성에 관한 권한, 그 다음에 정부의 입법 발의권이 있어요. 사실은 입법 발의를 지금은 이제 청부 입법을 많이 해요. 여당 의원들을 통해서나 이렇게 하지만 정부가 입법 발의권을 갖고 있고 심지어는 시행령을 갖고 대통령령이나 부령을 갖고 모법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거나 모법의 취지를 뒤집어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입법권을 정부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검수완박이 이것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닙니까? 심각한 거죠. 그렇죠. 시행령으로 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다가 거기다 이제 아까 예산 편성도 지금 사실 예산 편성 이제 초기 단계부터 일부 여당 의원들하고 여야가 얘기를 합니다. 재정전략회의라는 걸 하지만 100% 그거는 기재부가 갖고 있어요. 예산 편성. 그 제가 그 중진 국회의원이 우리 대표님한테 이런 말씀하면 좀 실례지만 사실 상권 분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국회의 가장 권한이 예산과 입법이잖아요. 근데 이걸 정부에서 사실상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에서 예산 기본틀 다 짜고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이 국회의원들의 그거 정도지 입법도 제가 보니까 아까 청부 발의를 이야기하셨는데 실제로 전문가와 그걸 축적된 거는 정부에 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당에서 받아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이게 다 대통령으로 다 수렴이 되잖아요 권한이.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조정, 권한의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다 이렇게 계속 권한을 갖고 있다는. 그래서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감사원. 감사원은 본래 기능이 회계감사예요. 그런데 거기다 정책감사를 넣어가지고 정권이 바뀌면은 전 정부 거 뒤지는 일을 감사원이 했지 않습니까? 늘 그래왔죠. 예,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회계감사는 국회에서 예산 심의 편성에 관여하니까 사실 회계감사기는 국회에다 두는 게 맞다. 별도 독립기구로 두든지 그리고 정책감사 기능을 없애야 된다. 이게 맞는 거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자, 이 개헌이 말씀하신 대로 각계각층에서 아마 이야기를 하는데 유독 개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적극적이지 않은 데는 민주당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유가 이재명 있을 대표는 어쨌든 지금은 탄핵에 집중할 때다. 네네네. 그 말도 틀린 말씀이 아니죠. 네네. 아닌데 어쨌든 이 국민들이 볼 때는 뭐가 먼저이기 때문에 뭐 그게 아니라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계엄이 이 민주주의 파괴가 왜 일어났느냐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 중에 하나가 개헌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것의 요구의 분출은 저는 당연하고 네네. 이게 대한 공론화도 당연하다. 네네.
그래서 민주당도 이게 저는 동참해야 된다고 봐요. 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뭐 저는 뭐 대표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뭐 개헌을 하지 말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건 입장은 아니죠. 아닐 예. 겁니다. 예, 예. 이런 입장은 아니고 예. 지금 어쨌든 저 국민의힘과 또는 윤석열 뭐 측근 인사들 이런 사람들의 지금 행태를 보면은 이게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거 진짜 탄핵되는 거야?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매우 심각하게 지금 위협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민주주의. 예, 그것이 아직 뭔가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 얘기를 하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조금 우리는 시간을 갖겠다 이런 입장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헌해서는 안 된다는 건 아닐 거고요. 저는 다만 본인도 지난 대선 공약이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은 탄핵대로 그리고 계엄의 이런 심각한 국가적 에너지의 소모 위기 이 원인이 뭐냐 이게 헌법에 문제가 있다 하고 지금 다들 느끼는 거니까 개헌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개헌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저는 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헌의 내용과 개헌의 일정에 대해서 국민들과 이 문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민주당에서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저는 나름대로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도 민주당 의원들하고 뭐 만찬을 했는데 네. 다들 제 이야기에 동의해요. 이게 왜냐하면은 정치라는 거는 국민들한테 한 발 앞서서 해줘야 되는데 그 압도적인 정당이 그걸 뒤서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네. 국민들을 제가 무시하지 마라 그랬어요. 국민들은 지금 탄핵으로 모든 걸 집중해서 내란 저지로 가야 되는데 이거 하면 흐트러진다. 천만의 말씀. 국민들 다 알고 있어. 네. 이게 예. 그거는 옛날에 정보도 없고 뭐 이럴 때 예. 이게 개헌하면 국민들이 이게만 또 이렇게 헷갈려한다 이래서 국민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 오히려 그거를 정치 세력은 정당은 해야 되니까 본인들 본연의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요. 저도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제 7번째 나라 이게 만든 게 그래서 만든 거잖아. 그렇지. 그 창간호에 쓴 글 가운데 탄핵은 탄핵대로, 네. 내란 단죄는 단죄대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그것대로 같이 할 수 있어요. 국민들이 그거 다 구별해서 볼 수 있고요. 그럼요. 다 볼 수 있고 더 하나 뭐가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 여의도나 남태령에 나온 젊은이들은 지금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상황이 탄핵을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탄핵은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 뒤에 우리가 만나야 될 대한민국은 뭔가 새로운 나라를 해야 돼. 이 생각을 다 갖고 있는 거지. 탄핵하고 정권 교체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 시리즈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을 그 친구들한테 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 7번째 나라를 만들어서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공론의 장을 대표님이 저를 불러서 이렇게 대화하는 제가 것처럼 손을 역시 우리 대표님이 정확하게 짚으셨다. 금방 말한 대로 탄핵은 탄핵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탄핵을 지금 주로 하는 건 헌재에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탄핵은 헌재가 하고요. 헌재를 흔들고 있으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이 민주당에서 직고하는 건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이 문제의 원인이 뭐고 어떻게 해법을 공론화하고 만들어 나가는 걸 갖다가 좀 보류하자. 요거는 고담 혼동할 수 있으니 전혀 국민들은 혼동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정치 세력이 해야 될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거죠. 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공론화 시점도 중요하고 그런 개헌을 했을 때 지난번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도 대선 공약이 개헌이었어요. 7공화국 개헌을. 그때도 다 개헌해야 된다고
대선 주자들 다 이야기했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는 개헌 이야기. 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우리가 모닝 브리핑을 통해서 수도 없이 하겠죠. 임기 그 축소하고 개헌해라. 임기 단축 개헌. 그것만이 본인이 그냥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길이다. 아, 그 사실은 하나의 길이었어요. 예, 길인데 그걸 비상경험으로 그냥 개헌을 계엄으로 잘못 들은 걸까요? 잘못. 자, 그런데 이 시기가 개헌의 시기가 언제냐는 것을 이 개헌이 그 대선 국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최고의 아젠다를 떠올 수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네, 건데 맞습니다. 그냥 이 개헌의 내용만이 아니라 저는 이번에는 일정. 시기가 중요할 것 같아. 네. 대선 주자와 정당들이 그 시기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걸 안 한 것 같아. 지금 그 이제 내용에 관해서는 해원 분권형 대통령제 거기다 더해서 4년 중임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대충 분들 합의가 많고 돼요. 책임 총리제 뭐 많은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그게 계속 다수가 맞습니다. 동의하는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라면 예. 시기를 놓고는 가장 지금 앞서 빠르게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은 대선 전에 개헌을 해서 그 헌법으로 조기 대선을 해야 된다는 전대철 우리 헌정 회장도 주장까지 그랬어. 있어요. 네, 했어요. 그게 있는데 사실 저는 뭐 그것에 대한 평가보다 그냥 제 평소의 생각인데 예, 예. 일단 탄핵이 결정되면 예.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다음 대통령을 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 바로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 개헌 문제도 내용을 정리하고 결국 이게 협상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정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예.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각 당 대표들이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라서 대선을 한쪽에서 대선 이 일정을 진행시키면서 한쪽에서 개헌 프로세스를 같이 진행을 시켜가지고 먼저 개헌을 하고 그 다음에 대선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물리적으로 어렵죠.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대표님 말씀처럼 각 당과 후보들이 예. 개헌의 방향과 내용, 그다음에 시기에 대해서 공약을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 각 당 후보들 문서로 예. 그걸 합의해서 국민들에게 약속하면 제일 좋고 거기까지 못 가더라도 각 후보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까지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시기에 약간 다를 수도 있겠죠. 다를 수도 각 있겠죠. 당마다. 다를 수도 있겠죠. 후보마다. 네, 저는 그거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음. 봅니다. 있어야 된다가 아니라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 대표 말씀처럼 결국 개헌 문제가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거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각 당의 후보나 각 당이 그 얘기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갈 수가 없잖아요.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정대철 회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회장님 그 대선 전에 개헌하고 그거로 대선 치르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제 시기가 이제는 그래 됐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면 지금 이제 남은 시기가 이 가장 빠른 시기는 대선과 함께 국민 투표한다. 이것도 시기적으로 지금 어려워요. 그러면 남은 시기는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내년 지방선거랑 같이 하든지 그 다음 총선과 같이 하든지 네. 한다면 그 두 개 남은 거 아니겠어요? 두 가지. 그 우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제 그 책에서도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요. 네. 아까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하고 네. 더 나아가서 각 당과 후보들 간에 합의가 되면은 문서로 국민들과 약속하면 최상이고 네. 그게 안 되면 각 당이 각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고 저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여서 지방선거에. 네, 내년 지방선거 2026년 지방선거에 붙여서 개헌을 헌법을 확정하고 그 헌법을 가지고 다음 대선부터 적용을 하는 거예요. 다음 대선. 네. 그 다음 대선은 그러면 이번에는 임기 5년이 보장되고 보장되는 거 일단 지금 들어는 보장이 되는 건데 후보에 따라서 임기 단축을 얘기하는 분들은 있을 겁니다. 난 임기 단축하겠다. 뭐 3년 단축을 해야 된다고 안철수는 그렇게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우리가
지방선거, 총선, 대통령 선거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가 대선이 언제 있을지 다음 선거가 그건 아직 모르잖아요. 인기 단축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근데 될 수 있으면 지금 이제 지방선거나 총선하고 맞추자. 둘 중에 선거를 하나하고는 맞추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런 것 저런 걸 고려해서 그냥 다 포괄할 수 있게 다음 대선 때부터 적용을 하는 거죠 이 헌법. 다음 대선인데 네. 그 시기는 지방선거가 됐든 총선이 됐든 그거는 이제 또 대선 후보가 그렇죠. 당선된 후보가 또 의지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개헌안을 확정하는 거는 저는 내년 지방선거 때 확정하는 게 좋다. 그 다음 총선이 적용을 2028년이잖아요. 예. 그건 너무 뒤로 미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또 국가적으로 개헌 문제를 놓고 또 이게 뭔가 논란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 또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고 딱 내년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로 개헌안을 확정하고 해놓고 그 헌법을 다음 대선 때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현재 물리적으로 나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나 각 당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나 가장 합리적인 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한 게 좀 제가 볼 때는 좀 와닿는데요. 언제 어떻게 25년도에 이제 지금 25년 대통령 시작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26년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확정을 하자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28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28년 총선이 4월에 있죠. 있죠. 그러니까 25, 26, 27, 28까지 대통령이 하고 지금 대통령이 하고 28년부터 같이 하는 3년 거죠. 하는 거네요. 3년하고 28년부터 그 총선하고 같이. 헌법에 의해서 총선하고 개정된 헌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선거법도 같이 고치면 좋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선거법도 그 안철수 의원이 가끔 저 합리적인 의견도 낸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지방선거 때 그걸 해서 바로 뭐 1년 임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28년 같으면은 뭐 그런 이야기더라. 임기 5년이지만 실제로 대통령 하는 게 몇 년이냐 이게. 마지막 해는 거의 다 전부 다 식물이었고 역대 대통령 다 식물이어서 마지막 해. 맞습니다. 그죠? 네. 그럼 결국 한 2년, 3년 뭐 이런 거잖아 이게. 그것도 여소자들 때는 대통령 제대로 근한만 많았지. 맞습니다. 거부권이나 행사하지 뭘 했어요.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개헌을 확정하자. 그 다음 문제는 좀 논의와 이 협의가 필요한 거지만 현재 개헌이 이렇게 지금 공론화가 시작됐는데 그걸 언제 국민투표로 확정할 것이냐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 무한정 늘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딱 1년이면 1년 적당. 뒤거든 1년 뒤. 1년 뒤면 적당한. 2026년 6월이니까 충분히 충분히 그 1년 안에 개헌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말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그런 개헌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때 새 대통령이 딱 그 의지를 가지면 돼요. 나는 제7공화국을 여는데 가장 큰 나의 일의 목표로 두고 7공화국을 성공적으로 여는 걸 나의 업적으로 삼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본인이 이제 역사적 대통령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 자체가. 예. 그리고 저는 이 일곱 번째 나라 랩이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87년도가 처음으로 국민 합의에 의해서 개헌을 했다. 그렇죠. 이번에 두 번째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번에도 국민 합의에 의한 개헌을 하자. 네, 맞습니다. 이걸 슬로건으로 가져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저는 1년 정도면은 용광로에 다 녹아낼 것 같아. 맞습니다. 예. 충분합니다. 국민이란 용광로에 각 당과 이런 여러 의견들을 네. 예. 그 오늘 상당히 제가 좀 해법을 진짜 정리를 대표님을 통해서 아니요. 한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워낙 생각을 이미 다 정리를 해놓으셔서 저는 제가- 그냥 장단을 맞추고 있을 뿐입니다. 최소한 제가 국회의원 한 100명한테는 전파하겠습니다. 그 지켜보겠다고. 예. 왜냐하면 정치인들이요 요새는 항상 이렇게 뒤쳐져. 국민은 저 앞에 나가고 있는데 아까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이 탄핵 반대 여의도에서 있었던 청년들
남태령의 역사를 만드는 청년들 이 친구들 저 앞에 나가고 저 있어. 앞에가 있습니다. 탄핵이 시작이라 저 그러잖아. 앞에가 있어요. 탄핵 예. 시작이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걸 못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예. 그 저는 김경수 지사가 이 대선 승리가 탄핵의 승리만이 대선의 완성이다. 완성을.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대선 승리만이 탄핵의 완성이다. 전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 대선 승리도 시작인데 대선 승리도 못하면 시작도 안 된다는 거지. 맞습니다. 예. 그게 더 예. 예. 절실한 표현이죠. 예, 내가 이 격려도 해줬지만 그게 시작인 거야 이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독일식 독일이 그런 과정을 다 겪었잖아. 예. 그 우리처럼 또 분단 상황도 다 겪고 네. 겪었었고 이래서 독일 민족도 해냈는데 우리가 지금 못할 게 뭐 있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그 제가 서양사학을 전공했어요. 아, 예. 예, 그 프랑크족 아무것도 아닙니다. 옛날로 우리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더욱더 문화 민족이었고 그랬지. 예. 저기는 완전 야만인이었어, 야만인. 예. 독일이 뭐 지금 철학자와 뭐 어쩌고 저쩌고 하죠. 그 많은 철학자들이 있는데 왜 나치가 그걸 갖다가 세계 전쟁을 만들고 이렇게 그랬겠어요. 예. 그래서 충분히 그 저는 경청해야 된다 봐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 비례대표에서 걸림돌이 그거거든요. 비례대표 이야기 많았어요 전에도. 그 비례대표를 금방 누가 일대 뽑을 거냐? 아니죠. 그래 되면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된다 이거야. 국회의원 수를